네, 헌법재판소가 당초 어제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선고일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이 됐었는데요. 재판관 회의인 평의에서 결론을 짓지 못하고 선고일을 오늘 이후에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최종 선고를 앞둔 탄핵 심판과 정치권의 이슈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질문은 탄핵 심판 어제 선고일을 헌재가 한다고 했었는데요. 일단 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일단 뭐 시간도 평일 시간도 오전에서 검찰 수사 이후에 오후로 바뀌어지면서 이것도 어떤 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내부에서 경론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봐야 될까요? 네. 글쎄 뭐 언론들이 추측 보도를 많이 합니다. 네. 많이 하는데 벌써 이제 변론이 종결되고 오늘이 6번째 평이니까 어느 정도 뭐 가닥은 잡혔을 거다 추론이 가능합니다. 물론 뭐 하루 종일 토론하는 거 아닙니다만은 1시간 정도 이렇게 핵심 사항을 가지고 6번째 대화를 하면 이제 중론은 모아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정도 지금 아마 이따 3시에 회의하고 1시간이 한 4, 5시에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데 뭐 아직도 경론이 있다는 경론설이 있고 아니면 또 날짜를 좀 조정해서 우리 언론에서 얘기하는 10일 발표가 아니고 조금 이제 뒤에 발표하겠다는 흘려간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뭐 언론들은 뭐 거의 확정적으로 막 예. 보도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그것도 아니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탄핵이 이렇게 시작된 이후에 막바지에 좀 대통령 변호인단들이 이런저런 논리로 조금 좀 어떤 탄핵 심판의 그런 연기를 좀 이야기하고 또 변론의 기회를 더 달라 고영태 녹취 파일 나오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좀 경론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조금 일사천리로 가다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마지막에 그러면은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하면은 그 특검 발표 최종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도 뭔가 좀 어떤 그 내부에서 동요가 좀 있지 않느냐 경론이 있겠느냐라고 보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뭐 특검 발표 내용 중에 뭐 특별히 새로울 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론 환기상 28일 날 특검이 종료됐는데 6일 날 날짜를 잡아서 발표하다 보니까 언론에서 또 일제히 받아가지고 쓰고 또 뭐 어떤 뭐 사설이라든지 오피니언을 보면 아무래도 지금 여러 가지 중론이 좀 탄핵 가결적으로 이렇게 몰아가다 보니까 영향을 안 줬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또 태극기 집회라든지 변호인단들이 좀 강한 논리를 제기하면서 지금 이렇게 좀 팽팽한 논리 싸움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자, 김 교수님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현재 표정이 굉장히 신중합니다. 지금 어떠한 잡음도 나오지 않고 있고요. 뭐 나머지 나오는 얘기들은 다 추정이고 추측입니다. 그렇죠. 언론에서 하는 얘기라든가 또는 뭐 각계 양측의 변호인단에서 하는 얘기들은 네. 사실상 내부의 상황을 알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흐름에서는 전혀 다른 잡음이 안 나고 있다. 만일의 경우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치열한 경론이 있거나 만일의 경우 그런 과거에는 뭐 고성이 오가고 법전을 집어던지고 그 헌법재판관들의 개고록을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전혀 그런 낌새라든가 얘기들이 나오지 않거든요. 다시 말해서 헌법재판관들이 차분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신속성과 공정성이라는 두 축을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한 발 한 발 그리고 하나하나를 치밀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에도 준비기일, 변론기일 거쳤고요. 오늘 이제 6번째 평의를 하는 과정인데 그렇다면 거의 가닥은 잡혔다고 봅니다. 대신에 국민들께 마지막까지 노력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하나 이 대통령 측이라든가 또는 국회 측의 얘기를 하나하나 더 꼼꼼하게 배려하고 짚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헌법재판소가 내놓는 결정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헌재가 최대한 신중하고 공정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실제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도 같이 그렇게 해나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원래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은 13일 이전에 선고가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했는데 지금 선고일 통보가 늦춰지면서 그 이후로 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관측 중에 하나인데 특히 양성태 대법원장이 이선혜 변호사를 지명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또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강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8인 평의 체제도 2연이고 7인 체제도 2연이기 때문에 황교안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도 지금 큰 잘못을 했다. 직무유기를 했다고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왜 후임을 지명 안 하느냐. 대통령 권한대행이면 대통령이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지명을 해라. 그래서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은 3대 3대 3 대통령이 지명하는 행정부 지명모, 그다음에 국회 3, 그다음에 대법원 법원 3, 행정부 입법부, 그다음에 법원이 이렇게 균일하게 균형점을 맞고 구인이
평결을 내려야지 이것이 이혼이 안 되고 합헌적인 그런 결정이다. 이 논리로 지금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받아들여지지 않다. 심지어는 언론 광고를 통해 가지고 뭐 계속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13일 이후로 갈 확률은 뭐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뭐 충돌은 모아졌다고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네. 그렇게 보여져요. 예. 보통 그제 선고일이 10일이라고 썼을 때 7일을 얘기했던 3일 전 정도로 얘기했던 건데 8일 이후라고 한다면 오늘 내일이잖아요. 그렇죠. 선고 당일날 발표를 할 리는 없고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전에도 발표를 할 수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동안에도 그런 전례가 있었고요. 그 통진당 해산 이틀 건도 전이었죠, 그때. 이틀이었고요. 예, 맞습니다. 그동안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것은 하루 전에도 그 지정을 했던 사례들이 몇 가지가 지금 그 과거 기록에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더군다나 이번 사안은 굉장히 신중한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만일의 경우 서로 간에 이 사안이 이제 최종 결정이 됐을 때 어차피 반발하는 측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인용이 되면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 기각을 주장하는 측에서 가만히 있을 리는 없고요. 예. 또 마찬가지로 기각이 됐을 때 지금 이 촛불 광장의 이 민심들이 또 가만히 있을 리는 없는 거죠. 최소한의 이 반발은 분명히 있을 건데 이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부분을 최대한 배려하는데 이 부분이 자칫 시한이 엇갈리는 상황이 생길 때는 네. 그 반발이 극대화될 수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신중하지 못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사실은 과거처럼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건에 있어서는 3일 전에 했지만 이번에는 이틀 전, 하루 전에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국민들께 보여주는 모습들 양측에 특히 대리인단 측에서 거의 헌법재판소를 그동안 많이 흔들었지 않습니까? 그 뭐 이정미 대행이라든가 강윤원 주심 같은 경우에도 뭐 국회 대리인단 같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정말 사실은 헌법재판관에게 모욕적인 그런 언사까지도 하는 등 헌법재판소를 상당히 흔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국민들께 신뢰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예. 그 기간을 최대한 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최대한 줄이겠다. 네. 네. 이런 판단을 하고 지금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오늘도 가능성이 있지만 내일 모레 13일이 그렇죠. 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가 하루 이틀 전이라도 언제든 가능한 행보를 보일 거라고 그리고 또 판단이 이제 됩니다. 헌재 고민 중에 이런 또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장일치 여부에 대해서 헌재 재판관들이 어떤 결정에 대한 만장일치를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거다, 합의를 하고 보고 있는 거다. 또 한쪽에서는 뭐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소수의 의견도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인 거다. 뭐 이렇게 이것도 이제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교수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저는 만장일치는 상당히 어렵다. 네. 왜냐하면 이 사안 자체가 지금 보면은 간단한 사안도 아니고 명확하게 한쪽으로 결론을 몰아갈 사안이 못 됩니다. 아까도 지금 강일원 재판관, 주심 재판관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왜 대통령 변호인단이 그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지 아시잖아요. 예를 들면 국회 탄핵소추인단이 의결한 내용을 일부러 좀 이렇게 고쳐가지고 새로운 내용을 좀 첨가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원래는 국회에서 의결을 받아와야 되는데 이혼이다 이런 문제부터 해가지고 절차상으로 뭐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네. 또 처음에 이야기했던 뭐 저기 13가지 사안에서 또 나중에 조정하는 과정에서 과연 국회 의결을 거쳤느냐 이런 문제부터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8명의 재판관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뭐 좀 성향을 분류하면 뭐 보수 성향 보수 분이 많은 걸로 나오고 예.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본인이 사상과 어떤 마음속의 생각을 반영하다 보면 헌법 법률 해석을 놓고 여러 가지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야. 지금 태극기 집회 가는 사람, 촛불 집회 가는 사람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나라를 사랑하지만 시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지금 충돌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저는 그래서 후자 쪽에 지금 그런 조정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날짜를 못 정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의견도 반영이 돼야 된다고 좀 보시는 거죠. 일단은요. 왜냐하면 그런 결과가 부분들이 나중에 이연성 여부가 있는데 만약에 탄핵을 인용시켜놓고 나중에 저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뭐 형사재판 받았는데 무죄 나오면 이거야말로 역사에 재인되는 거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한 거예요. 네.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부분에 저는 이 문제는 사실상 8대 0, 소위 말해서 만장일치의 개념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한두 분의 이런 반대 의사, 기각에 대한 선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안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보는 것은 굉장히 이 사안이 정말 위중하다. 국가 최고 지도자의 파면이냐
아니면 파면을 하지 않느냐 이 결정은 네. 너무나 엄청난 사안이거든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굉장히 신중한데요. 예. 특히 보수적인 성향의 재판관들이 더 사실은 원래 까다롭습니다. 그 법률 하나하나 어긴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 사회의 안정성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원래 보수 성향 분들이 더 훨씬 더 까다롭게 그런 부분을 따지거든요. 법 하나 어긴 부분도 정말 꼼꼼하게 거기에 대해서 사법적인 그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을 존중하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8명의 재판관들이 만장일치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예. 대신에 그동안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라는 다양한 그런 그 구성 그리고 특히 진보와 보수가 골고루 포진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재판관 개인의 양심과 또 국가에 대한 그런 미래를 걱정하는 그런 판단에서는 네. 한두 분의 반대도 가능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반반의 확률로 보고 있습니다. 만장일치가 네. 나올 가능성 반, 그리고 한두 분의 기각에 대한 그런 소수 의견이 나올 가능성. 사실 저는 전반적으로는 인용이 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네.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사항들, 물론 대통령 측에서는 다 부인하고 있지만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지고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예. 파괴됐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은 좀 더 명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누구나 다 동의합니다. 대통령 측근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대통령도 그거를 잘 이렇게 경계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사람을 잘못 쓴 죄는 나중에 임기를 그만두고라도 죄를 받아야 돼요. 그거를 어떻게 처벌 안 하면 돼. 그러나 과연 지금 사안들이 엄격하게 봤을 때 대통령 직위에서 지금 끌어내릴 사안에 대한 이 부분에는 이제 거기서 조금 경론이 전부들 좀 경론이 오르고 있는 거 있죠.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인용 주장하는 쪽, 기각 주장하는 쪽이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촛불 집회, 태극 집회가 지금 충돌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의 잘못이 인정된다 아니다 잘했다 이게 아니라 잘못했다는 건 잘못했다는 모두 모두가 다 다 알고 인정하죠. 있지만 지금 탄핵이 돼야 되는가 아니면은 그 임기 이후에 처벌을 받아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갈리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을 그것 때문에 해주신 지금 그래서 겁니다. 저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예. 뭐 반반으로 엇갈린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꼭 안 된다고 그렇죠. 봅니다. 예. 우리 헌법과 법률이 얼마나 많이 어겨졌는가 그리고 네. 과연 그 대통령을 믿고 우리 국민이 앞으로도 따를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이 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문제는 이제 헌재 판결 나왔을 때 이후에도 문제인 게 맞습니다. 국론 분열이 최소화될 텐데 지금 국회에서도 보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탄핵 각하 탄원 서명을 또 제출했다라고 해서 또 반발 그 논란이 좀 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 소수 이유도 의견은 그래서 그렇고요. 존중이 예. 돼야 되고요. 국회에서 사실 탄핵안이 통과될 때도 자유한국당에서 사실은 그 정도의 숫자의 의원들이 탄핵안에 대해서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예. 때문에 과연 국회에서도 그런 정도의 이런 그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엇갈렸었고요. 지금 국민 정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예. 70, 80%가 탄핵에 찬성하고 또 반대하는 게 약 15 내지 20%가 지금 기각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네. 부분들이 결국은 헌법재판관들이 과연 우리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겠다는 의지와 어느 정도 같이 부합되느냐. 하여튼 그분들의 지혜로운 판단을 또 저희가 믿어야 되겠죠. 예,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만약에 탄핵안이 인용이 된다면 이 선고일에 따라서 또 대선 일자도 달라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여야 대선 주자들도 여기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아시다시피 만약에 예정대로 뭐 10일이나 13일 날 인용 결정이 난다면 예. 일단은 문재인 우세로는 빨리 점화가 돼서 60일 이내로 선거가 치르다 보니까 보수 진영에서 반격을 준비하고 체제 정비할 시간이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강하게 보수 진영에서 태극기 집회에 그런 흐름이 생겨가지고 그냥 진영 논리로 또 빨려 들어가서 50대 59도가 새로운 판이 형성될 수도 있어요. 아마도 인용이 예. 된다면 태극기 집회 어떤 그런 세 규모가 좀 되게 커지겠죠. 그렇게 봐야 제가 되겠죠. 보기에는 더 거세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샤이 보수층이라고 하잖아요. 예, 예. 이 탄핵 문제 가지고는 조금 유보적인데 지금 인용이 돼서 지금 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정권이 갈 거다 이렇게 확실시되면 보수 진영에서 또 50%가 갑자기 뭉칠 수가 있어요. 다른 모든 건 접고 일단 대선 전국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새로운 대선판이 형성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용 시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사드 어제 발표 들으셨죠? 이걸 두고 이제 정치적인 함의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요. 대선 조기 대선이 만약에 이제 뭐 어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좀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앞당긴 거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정치적인 고려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는 빨라도 올 연말 정도에 배치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방부 장관이 당일날 부인한 날에 이미 밤에 미국에서 이미 사드의 일부 그런 부품이라든가 또는 그 일부가 지금 국내에
반송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웠던 사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지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이 평가라든가 환경 평가도 있고 실제 주변 이런 시설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거쳐야 될 단계들이 있는데 그거를 제쳐놓고 나서 왔다는 것. 사실은 미국 정부와 우리 정부가 상당히 서둘렀다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황교안 권한대행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뭐 통화도 있었고요. 예. 그런 가운데서 만일의 경우 현재 분위기로 간다면 야권이 집권할 가능성이 훨씬 더 지금 높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야권 이 후보들의 지지율을 합하고 또 보수 진영의 후보를 합한다면 사실은 격차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예. 아마 미국에서도 새 정부가 만일의 경우 야권 성향의 새 정부가 들어선다면 사드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에서 굉장히 긴급하게 서둘렀고 우리 정부와 같이 이제 호흡을 같이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치권에서는 먼저 국내에서 같이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고 또 국방부 장관도 부인할 정도로 이 상황에서 사실상 거짓말을 하게 된 셈이 됐죠. 그런 상황에서 이 사드 배치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중국은 반발하면서 결국은 우리 정치권이 굉장히 혼란 상황에 빠지게 된 것. 이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야권의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 셈이라고 봅니다. 예. 자, 야권에서 뭐 안보 프레임을 만들려는 거 아니냐,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렇게 얘기가 한가한 나오거든요. 이야기를 할 지금 상황입니까? 저는 정치인들이 정말 그런 이야기하는 거 보면 참 답답해요. 지금 선거에 이 안보 문제를 가지고 그런 이야기 할 정도 대한민국이 한가합니까? 저는 김종인 의원께서 말이죠. 병자호란 전에 정치인들 정신 못 차리고 백성들 순환당하고 임진왜란 때도 우리가 그 당시 인구가 한 600만 명 됐나요? 180만 명이 일본의 사람들, 외군들한테 도륙당하고 그랬어요. 이런 역사적인 교훈이 있는데 지금 중국 공산당이 대한민국을 생각한 적이 있어요? 전부 북한 패드. 북한 핵이 오늘까지 용인이 안 돼 중국 공산당이 제재로 제절해가지고 유엔의 결연을 따랐다면 왜 사드 문제가 나왔겠어요? 이미 동북아에는 신냉전구도가 2년 전부터 형성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걸 서둘러도 안 묻는 이미 늦었어요. 대한민국도. 더 빨리 배치해도 저는 손해가 막심하다. 이 정치권은 내가 보면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정말로. 이러다 나중에 지금 핵이 15개에서 20개 가진 걸로 추정이 되고 말이죠. 그것도 지금 세계 3위 생화학무기 보유국으로 김정남 독사 맞습니다만 대한민국이 생존권에 지금 백척간주했는데 네. 정쟁에 이용하니 많이 정치인들 이런 수준 가지고 네. 논쟁을 한단 말이죠. 우리 그 사람들한테 대한민국 맡겼다간 우리 국민들만 불행해집니다. 우리 국민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대선 때 대통령 후보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대한민국의 안보 문제는 현실적으로 국내 정치에 몰입되지 않고 정말로 국제 정치를 현실적으로 보고 이 한반도 주변의 신냉전 구도를 정말 예리하게 분석하고 잘 대처할 수 있는 후보 이런 후보 뽑아야죠. 지금 뭐 몇 프로 나오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미저격자라면 과감히 거부하는 국민의 그런 지혜와 용단이 있어야 됩니다. 예. 저 그런 생각. 그런데 네. 박 교수님의 저는 애국심은 높이 평가하지만 네. 그러나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그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 평소 나라 사랑하신 마음 뭐 인정하지만 네. 그러나 정치권 전체를 싸잡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저는 좀 너무 지나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것은 국민들의 단결된 힘 그리고 정치권이 거기에 대해서 같이 치열하게 토론하고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드 문제도 이로 인해서 결국은 지금 우리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고요. 우리 기업들 지금 뭐 롯데 비롯해서 삼성 지금 굉장히 중국에서 위기를 겪고 있고 네. 당초 오기로 했던 뭐 여행객들 뭐 그렇게 되면서 우리 경제가 사실은 지금 그동안도 어려웠는데 네. 우리 수출과 또 교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과 이런 관계가 된다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 상황을 정치권 그리고 정부 다 같이 치열하게 토론하고 가장 좋은 답이 무엇인지 결국은 북한의 그런 핵 증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서 이제 다양한 요구들을 하고 있고 사드를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한다는 것들은 이미 국제 정치학에서는 다 알고 있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각 정치인들이 자신의 입장을 내놓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사실은 대선이 만일의 경우 이 탄핵이 인용된다면 네. 60일 안에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장을 갖고 있는 그런 정치인들을 판단하고 국민들이 60일 이내에 새 지도자를 뽑아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고 그 의견들이 부합된다면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것이고 만일의 경우 국민 정서에 어긋나고 국가 이익에 지키지 못한다면 자연적으로 정리가 될 거라고 좀 보시는 거군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 네. 국민들이 그렇게 지혜롭습니다. 그동안의 어떤 사안들 대부분 다 우리 국민들이 그런 지지와 또는 반대하면서 그런 걸러오는 역할을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그동안 보냈던 지지에 비해서 너무나 충격적인 이 배신감을 느끼고 지금 이런 상황이 돼 있는 거라고 봅니다. 안보 문제는 좀 우리가 다르게 봐야 돼요. 예? 이거는 생존권 문제는 경제 문제하고 다른 문제고 그야말로 한 번 실수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 생명이 없어지는 거고 경제보복 당연히 받습니다. 일본도 2012년도에 핵가구열도 국유했을 때 중국이 얼마나 보복을 강하게 했어요. 슬기롭게
극복하고 동남아 쪽으로 생산기지 옮기면서 1년, 2년 거치면 다 극복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경제 문제는 다음에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중국도 차이잉원 총통 당선되고 얼마나 보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슬기롭게 극복이 됩니다. 경제 문제는 시간이 되면 우리가 회복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안보 문제는 실수해가지고 말이죠. 잘못 두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6.25 때 다 봤잖아요. 그 수많은 생명들 죽어나가면서 우리가 그거 다 봤으면서 안보 문제를 이렇게 안이하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사드 배치 문제도 보면은 헌법 60조 1항이라든지 한미 상의조약 제4조 그다음에 한미 주둔군 지협정 소파 이주 문제 가지고 지금 국회에서 이야기하는데 이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서 합의를 하면은 군사 장비 배치하는 문제는 더 이상 국회에서 비질을 안 하는 상황으로 왜냐면 합의가 된 상황인데 야당에서 뭐 비용이 토지 제공하는데 많이 든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 비용은 사실은 그 국회 비준 사항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그걸 자꾸 그렇게 그러니까 이의 제기하고 그런 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예. 국민이나 국익을 위하지 않는다면 아까 그 김 교수님 말대로 국민들이 알아서 심판을 하고 알아서 정리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니까요. 이런 부분 좀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다른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예. 자, 김종인 전 대표 어제 저희가 이거 여쭤보려다 지금 사드 때문에 얘기를 하지 못했었는데 갑작스러운 탈당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어떤 전략적인 게 남아 있는 건지, 그러니까 비문 진영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저희 기사도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비문 진영이 이 활기를 좀 더 띨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줬다라고 네. 판단은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비문 진영의 주된 주장이 문재인 전 대표, 문재인 후보, 이제 후보가 조금 있으면 되겠죠. 그 진영의 패권적인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들이 많았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김종인 전 대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당내에서 할 일이 없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의 패권주의가 이렇게 당에서 이 더불어민주당 내에 이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고 대선에서 집권에도 큰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본다면 본인은 탈당을 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탈당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상 이제 의원직 사퇴서를 이제 제출했고 수리가 이제 뭐 곧 되겠죠. 뭐 네. 국회 이 당에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비문 진영에서는 뭐 이 국민의당 그리고 손학규 전 대표라든가 직접 만났지 않습니까?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제3지대가 일단 활기를 띨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칠지는 아직은 좀 저는 미지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탄핵 인용의 결정들과 그다음에 이 양 진영의 진보와 보수 진영의 정치권이 서로 맞물리는 구도가 있기 때문에 네. 아직은 그 영향력을 크게 보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김종인 의원이 지금 거기를 탈당하는 거는 문재인 후보한테 상당한 타격입니다. 물과 기름처럼 그동안에 친문 패권주의 얼마나 싶습니다. 비판- 예, 얼마큼 타격입니까? 저는 왜 그러냐면 김종인 대표가 움직이면은 명분상으로 문재인 씨가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퇴색이 될 것이고 그러면 또 따라고 나오는 의원들이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있을 겁니다. 그러면 빅텐트론까지는 안 되지만 중텐트론은 되지 않겠어. 지금 이야기하는 게 개헌을 고리로 한번 해보자. 네. 경제민주화를 다시 한번 하겠다. 그다음에 패권주의를 타파하자. 이런 논리 가지고 김종인 씨가 손학규 씨라든지 정운찬 씨 다른 주자들하고 연대를 하면 말이죠. 지금 현재 탄핵 정국에서는 문재인 씨가 지금 독주를 하면서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새로운 정국이 오면서 문재인 그 친문 패권주의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다. 네. 저는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바른정당의 출구 전략이 될 수 있겠느냐, 상당히 반기는 모습이더라고요. 끝으로 한 말씀 좀 그렇죠. 해주시죠. 예. 바른정당의 입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사실은 그동안의 지지율 강세가 굉장히 셌기 네. 때문에 보수 진영에서도 사실은 역할을 하기가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일의 경우 김종인 전 대표의 보수적이면서도 경제민주화, 바른정당이 특히 이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경제민주화 함께 할 수 있다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만일의 경우 바른정당과 같이 결합이 된다면 상당한 파급력이 있을 거고 그것이 국민의 정당과까지도 연대가 된다면 예. 사실은 야권이 새롭게 재편되면서 야권이 아주 치열하게 경합하는 친문과 비문이 경합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대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